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는 9월 광주가 세계 현대미술의 무대로 변신합니다. 제16회 광주 비엔날레가 다음 주 막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윤범모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함께 이번 전시의 주요 내용과 광주 비엔날레의 미래 비전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전시 작품 설치 등 이제 좀 막바지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작품 설치는 거의 다 끝나는 단계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폭염과 이란 전쟁 등으로 작품 운송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작품을 잘 받아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예.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 이 문구가 릴케이 씨에서 따온 문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번 주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 변화가 열쇠말인데 그 제목 그대로요. 변화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 삶의 변화부터 사회, 국가 상당히 넓힐 수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번 전시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 위기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 국제 사회적인 문제부터 또 개인의 삶까지 새로운 모습을 좀 살펴보자. 크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변화라는 단어가 새롭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비엔날레를 이끄는 예술 감독이 호춘이엔 감독입니다. 예. 영상 설치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넘어들면서 이제 작품 설치를 좀 해온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또 이제 일반 전시 기획자 출신의 예술 감독과는 또 다른 접근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구성에 그런 이력들이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아마 그런 면이 이번 비엔날레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전문 전시 기획자가 전시를 꾸몄다면 이번에는 작가가 전시 기획을 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면모를 기대합니다.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이 호춘이엔 작가는 작가로서는 상당한 명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좋은 작가라는 뜻은 상상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력이 전시장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의미의 전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비엔날레에는 이제 작가와 팀이 모두 이제 43팀이 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예년에 비해서 규모가 크게 줄은 거예요. 한때는 이제 참여 작가 그리고 작품 수 그리고 이제 나라 수 같은 것들이 이제 비엔날레 성공을 말하는 지표로 좀 여겨지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 개개인의 작품 세계에 보다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한때는 물량주의라고 말할까 숫자 우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양보다 질적 수준이 더 중요하다. 특히 예술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참여 국가 숫자나 참여 작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내용 중심으로 주제를 잘 이해하는 그리고 또 잘 구현한 그런 작품 위주로 좀 압축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제 전시장에서 어떤 작가 그리고 작품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작가, 작품들이 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렇죠. 다 작품이라는 것은 개성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미술은 개성의 난투장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발상 자체가 특이하고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전시도 보는 사람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다가갈 것 같은데 호춘이엔 감독은 이번 상자를 처음 여는 그런 행사에서
제주 화산석을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제주 화산석이 무슨 예술 작품이냐, 비엔날레 전시장까지 가져오는 것은 참 특이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감독은 그 화산석에 주목해서 전시장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개성적인 작품 사이사이에 이 자연이 준 이 화산, 이 돌을 배치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새로운 발상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화산석을 보면 이제 용암에 이제 좀 용트림이라든지 좀 그렇죠. 무늬 같은 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이라고 또 생각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자연이 그렇게 용트림 아주 훌륭한 표현인데요. 그러한 그 형태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특이한 화산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주에서 그런 돌을 많이 봐서 그냥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죠. 외국인의 눈에 볼 때는 아주 특이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미술 작품 이상으로 이런 화산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높게 본 것 같습니다. 본전시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파빌리온도 광주 비엔날레 참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대만 정부와 참여 작가들이 전시 명칭 문제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글쎄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실무진에서는 그냥 기관 참여로 국립 대만 미술관과 협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냥 기관 참여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 간, 기관 간 이렇게 나누고는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 처리상 쉽지 않기도 하지만은 대만의 요구대로 타이완 파빌리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특히 국제 문제, 외교 문제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남다른 고충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대표님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셨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광주 비엔날레 30년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돼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1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30년 역사를 정리하자. 지금 그쪽에 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라키비움 사업이라고 해서 30년 역사 1차 자료 수집 또 디지털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시일 내에 성취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가 없으면 미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30년 동안 비엔날레 자료조차 집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목록 작업부터 일일이 다 촬영하고 디지털 작업까지 가는 그런 기초를 만들고 있고요. 언젠가 어느 정도 되면 자료 전시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 요즘에는 비엔날레 문화가 많이 약화돼 있어요. 그렇지만 광주는 광주답게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답게라는 모토를 내세워 가지고 가급적이면 광주 중심의 전시 또 참여하는 분들도 광주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양쪽 날개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민들한테 기록물 접수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많이 참여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예. 그 30년 역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자료의 수집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초기에 관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한데, 글쎄요, 뜻은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 성과까지는 그렇게
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을 구술사로 녹취하고 또 찾아가서 자료도 기증받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좀 보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 연락을 좀 주시면 그럼 좋겠네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이 한 장, 사진 한 장이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후원회 신설 등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도 밝히셨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도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일종의 포석이라고 그럴까? 기초 닦기에 힘썼다면 이제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본격적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번 비엔날레 개막 준비와 함께 2년 뒤 열리는 다음번 광주 비엔날레 준비도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비엔날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술 감독 공개 모집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현재 진행 상황 어디까지 좀 펼쳐졌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변화, 이번 전시의 주제인 변화하고도 연결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은 지명제라고 그래서 소수 인원이 참여해서 해외 명망가 중심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는 명망보다는 전시 내용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전 세계 상대로 공모제를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이제 우려할 점은 제대로 이름 있는 실력 있는 분이 참여 안 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긴 있는데 사실이죠. 그래도 참신한 기획안이 우리는 더 좋다. 30년 역사를 가진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 무대에서 뭐가 지금 속된 말로 꿀릴 게 있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저희는 애초에 한 20, 30군데 정도가 접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6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그 실무자가 지금 업무 폭주 상태가 된 상태인데요. 그 60여 군데의 그 참여 국가를 분포를 보면 북부에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상당히 그 나라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이게 광주 비엔날레의 명성이구나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결국은 여러 절차를 걸쳐서 한 분을 모시게 될 텐데 아니면 팀도 많이 접수를 했거든요. 저희는 팀도 좋다. 어떤 면에서는 2인, 3인, 4인 괜찮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임해서 부탁하겠죠.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너무 바트게 감독을 뽑는 바람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좀 허둥지둥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여유 있게 2년 전에 뽑자.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시간 더 많이 좀 더 좋죠. 그렇죠.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의 광주 비엔날레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난 1994년 이제 광주 비엔날레 창설 당시와 달리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와 같은 이제 국제 미술 행사가 다채적으로 좀 열리고 있잖아요. 이제 국제 미술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제 노력도 상당한데 그 가운데서 광주 비엔날레만이 가진 경쟁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동성, 이걸 기초로 한 상상력, 도전의식, 이런 것이 있다면 광주 비엔날레도 그런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비엔날레는 좀 더 광주다운 비엔날레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 정신을 전시에 수용하고 인권 평화 이 참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시에 반영하고 그리고 이번엔 통합됐지만 광주 전남의 여러 가지 문화적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적 자산도 현대화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광주만이 할 수 있는 비엔날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국제 현대 미술 조류에 보조를 맞추느라고 해외 미술에 많이 촉각을 세웠다면 이제 30년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답게 자존감을 세워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광주 비엔날레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관람 팁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관람 요령이 있을까요? 뭐 관심 있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이런 개성적인 전시를 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면 그 안에 어떤 핵심적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작품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작의 특징인데 특히 비엔날레 출품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적인 것이 많아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관련된 이 서적도 보고 또 작품을 한 번 더 보고 뭐 그런 방법 위에 따른 정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갖고 전시장으로 발길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이렇게 오시면 올 때마다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범모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특별시당이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통합 전남 광주특별시당의 힘찬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당 위원장에 당선된 안도걸 의원은 출범식에서 하나된 전남 광주 대한민국 경제 1번지로라는 기체 아래 전남 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320만 시민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기재부 차관 출신 예산 전문가, 현재 국회 예결위원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안도걸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위원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출범식은 시당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뭐 호텔 같은 거 빌려서 하는데 5.18 묘지 가서 하셨는데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5.18 광장은 그야말로 우리 광주의 정신을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의 정신을 네. 이제 경제 대도약으로 이루겠다라는 그런 네. 의지의 표현으로 네, 5.18 묘역에서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분이 치열하게 경선을 하셨는데 네. 우리 호남 당원들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이유 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이제 특별시당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우리 이제 특별시민과 당원들의 이제 네. 여망이 있죠. 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40년 만에 하나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화학적으로 통합을 시켜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뭐 900조 투자를 네. 비롯해서 우리 경제 대도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발휘를 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저였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기재부에서 한 3, 4년간 근무하면서 차관까지 하면서
많은 산업과 경제 정책을 좀 다뤄봤고 네. 또 17년 만에 이제 호남 출신 예산실장으로 700조 원 예산도 좀 편성해봤고 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도 만들었고 또 제가 삼성그룹의 사이사를 좀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생리도 좀 알고 재계와의 두터운 인맥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 필요한 정책을 따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러한데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뽑아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취임식에서는 그래서 어떤 말씀 강조해서 하셨나요? 네, 그래서요. 네. 지금 이번에 특별시당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과 경제 대도에게는 두 가지의 이제 우리 과업을 안성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 320만 특별 시민의 역량을 모으고 당원들의 힘을 모으자. 그리고 여하튼 정책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자라는 어떤 그러한 결의를 좀 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힘찬 첫걸음을 내디셨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게 무슨 위원회인 건가요? 이제 900조 이제 반도체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가 이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속도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업과 네.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이게 집행되도록 하려면은 우리 시민들의 강력한 이제 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인프라도 깔아줘야 되고 인재도 양성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반도체 공장이 오므로서 여러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전남 광주의 경제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영을 하고 그에 대한 여건을 좀 조성을 해주고 하는 노력이 이게 필요하지 어떤 않겠습니까? 분들이 참여하신 건가요? 그럼 네, 그래서 범시민- 거기에 이제 경제단체, 음. 뭐 상위 비롯해서 경제단체 그리고 노동계 네. 그리고 지금 학계, 연구계 종합적으로 그리고 종교계까지 있잖아요. 해서 우리 시민 단체를 대표하는 모든 그 그룹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범시민 추진위원회인 거네요. 네. 근데 89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는 공장 몇 개를 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남 광주를 민주주의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네. 1번지로 대도약시키겠습니다.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플랜이나 보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890조 투자는 네. 시작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 4기 네. 투자 규모가 이제 그 정도 되는 거고요. 현재 250만 평의 우리 군 공항 기지를 다 채우게 된다면은 네. 반도체 뭐 9기가 지금 들어온다. 공장 9기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제가 추정컨대는 적어도 있잖아요. 10만 명에 가까운 연봉 2억. 에 가까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들이 지금 창출이 이제 되는 거죠. 네. 또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조립 공장에 들어가는 수도 없이 많은 네. 소재, 부품, 장비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 우리 전남 일원에 있잖아요. 다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그야말로 산업지도가 획기적으로 좀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야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산업 지도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질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 저는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봉 2억 일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삼전 하이닉스 다니는 광주 시민과 거기 못 다니는 광주 시민 이렇게 약간 양극화 비슷한 게 또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언뜻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일단은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돈 있잖아요. 낙수 효과를 통해서 있잖아요. 예, 저변을 이렇게 쭉 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활로가 열리고 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제가 모두에 소개를 했는데 기재부 차관 지낸 예산실장 하신 예산 전문가고 지금 국회 예결위원이신데 예결위 대정부 질의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4년간 20조 원 통합 지원금에 대한 3대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3대 원칙이 뭔가요? 네, 정부가 통합을 하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를 주겠다라는 게 사실상 우리 320만 특별 시민이 통합을 결단하게 된 배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조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반드시 교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첫 번째 20조 규모는 기존의 예산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돈의 쓰임이 우리 전남 광주의 낙후된 경제 발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반을 높이는 성장 동력을 높이는 쪽에 주로 쓰여야 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네.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특별시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를 해라. 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라라는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고 네. 박홍근 기획예산자 장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단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구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의결이 됐고 그다음에 6조 원 규모의 통합 재정 지원 의결. 이거는 이 두 개는 뭐 어떤 내용인 건가요? 예. 좀 11조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비를 갖는 사업들에 대한 예타가 면제가 된 겁니다. 11조라는 게 어떤? 11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5조는 국가가 직접 있지 않습니까? 책임질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용수죠. 용수 관련해가 댐을 증보한다든지 관로를 있지 않습니까? 까는 이런 예산이고 또 전력망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이건 국가가 직접 합니다. 수자원공사나 한전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업을 하기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타를 면제를 시켜준 거고. 이거는 20조 원 지원과 별건인 건가요? 그거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6조가 뭐냐면요. 향후 이제 4년간에 주게 되는 건데 반도체에 쓰세요라고. 그 용도는 특별시가 알아서 판단하지만은 단지 지원 분야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매년 1.5조 곱하기 4년 해가지고 6조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돈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있잖아요. 수행하게 되는 용수와 전력망 확충 사업 5조 두 개 합쳐서 11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타가 면제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있잖아요. 반도체 분야에 특별시가 알아서 쓰세요라고 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부가 통합지원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20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조는 뭐 말씀하신 산단 용수 구축 산업 이거는 별건으로 국가가 집행을 하는 거고 20조 지원하는 거에서 6조는 무조건 반도체 관련해서 써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할당되는 개념으로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특별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걸로 아마 그런 형태로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뭐 용도를 안 정하고 반도체 매년 1.5조씩 6조는 최소한 써라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직접 예산들을 사겠다. 단 이제 지방에서도 있잖아요.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방이 자체 판단해서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인 형태에 있지 않습니까? 자금을 준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특별시가 고민을 해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데 이제 쓰이게 되겠죠. 민영배 시장이랑 협의 같은 것도 그럼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 아마 그동안에 충분한 좀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그 20조 지원 또 그리고 이번에 11조에 해당하는 또 사업비 어떤 집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좀 관여를 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있잖아요. 자금이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만 하면은 몇 조, 10조 이렇게 약간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역 현안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지금 국립 목포대, 국립 순천대 통합이 뭐 사실상 무산되는 것 같은데 의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8월 20일자로 내년도 국립의대 신설, 의대 정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그런데 저희 전남 광주에서는 그동안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의대 정원을 이제 받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있잖아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고 어느 학교에다가 의대를 신설할지도 우리 자체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광주 특별시에서 우리 100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디에 그 의대를 설치할 건지는 공란으로 비운 채로 지금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일단 신청은 한 건가요? 신청은 했습니다. 100명에 대한 신청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학교 있잖아요. 설립될 학교를 지정을 지금 못한 거죠. 이제 이런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교육부가 이제 복지부와 함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직접 결정을 할지, 그래서 전남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몇 명을 줄지, 아니면은 또 전남 광주에 대해서는 전남 광주 특별시에서
다시 한번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있잖아요. 의뢰를 할지 그는 모르겠어요. 둘 중 하나의 이제 의사 결정을 아마 월말까지 해가지고 네. 결정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워낙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남 광주에서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이해 대립의 골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이제 합의는 좀 어렵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거든요. 내가 못 가질 거면 너도 가지지 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 간의 이제 자존심 네, 싸움까지도 이렇게 결부가 네. 돼가지고요.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교육부에서 네. 예, 중립적인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투명한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100명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걸 네. 주는 거는 상수인 건가요? 아니면 아예 한 명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 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 그 논의가 진행이 되고 100명을 받아서 의대가 신설되는 과정에 지금 광주 통합 시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육부의 판단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다려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떻게 있잖아요. 그 의대를 선정하고 또 이 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숙고를 해서 교육부나 이런 쪽에 있잖아요. 의견을 좀 전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통합 시당 앞으로 어떻게 운영 구상해 나가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좀 해서 네, 듣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통합시당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성공적인 통합 그리고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당대표께서 지금 메가 프로젝트는 직접 본인이 주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그래서 특별시장의 중심이 돼서 특별시, 특별시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자 협의체를 좀 구동을 시켜달라라는 이제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협의체 등을 통해서 당이 중심이 돼서 현재 그 현안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국가의 입법적인 지원 또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 역할을 좀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시당이 정책정당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전남, 광주 일원의 사안학연 대표들로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을 발족을 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있잖아요. 균형된 발전 비전을 좀 제시하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상하고 계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자주 불러서 말씀 좀 많이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안도걸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